렉티오 19. 로마인의 놀이. 로마 시대는 엄청난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소재로 창작되거나 기존의 작품들이 새롭게 변주되어 만들어지고 있죠. 영화만 해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이라면 쿼바디스, 배너, 칼리굴라 같은 영화들을 떠올릴 것 같고, 학생들이라면 글래디에이터, 아고라, 트로이, 킹덤 오브 헤븐 같은 비교적 최근 영화들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중 제가 기억하는 배너는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작품으로 2016년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버전은 원작보다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1959년 당시 윌리엄 와이어가 오 주여, 이 영화를 정녕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강한 자본으로 움직이는 오늘날의 영화 산업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959년의 실사판 배너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영화를 두고 생각해보면 영화 예술이란 단순한 기술력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닌 종합예술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 후 500년경까지 무려 1000년 가까이 존재했던 로마 시대의 정치, 군사, 문화, 과학 등의 문명은 현대 문명과 기술이 찬란히 도래하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로마인의 음식 이야기에 이어 로마인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놀았는지, 로마인의 놀이와 여가 문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놀이에는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뒷면에는 배의 모양이 새겨져 있어 이 게임을 머리와 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영어의 동전 던지기 크로스 앤 파일이 됩니다. 축구 경기의 시작에 앞서 하는 동전 던지기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도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성을 건드리는 마력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로마의 상류 사회에서도 도박이 성행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도박에 관한 설명서를 출판할 정도로 도박에 심취해 있었어요. 로마법에는 도박을 금지했지만 지금의 크리스마스 무렵에 행해진 농신제 축제 때는 예외적으로 허락했습니다. 대표적인 도박이었던 주사위 던지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주사위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뼈로 4개의 평면과 2개의 곡면이 있는 탈루스라는 주사위였고, 또 하나는 오늘날 주사위와 비슷한 6면에 수가 새겨진 주사위 돌 테세라였습니다. 탈 모양의 피루구스나 프리틸루스라는 놀이는 둥근 주사위통에 주사위를 넣어 흔든 다음 던진 4개의 주사위에 최고점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장기판이나 체스와 비슷한 돌게임은 일종의 군사 전략 보드게임입니다. 장기판의 말은 조의 역할을 하며 고대 용병에서 이름을 따온 라트르쿨루스,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 밀레스 또는 벨라토르가 있었습니다. 말은 처음에는 조약돌로 만들어졌지만 후대에는 상아나 금, 은으로 만들어져 고급스러워졌어요. 장기판에서 모든 대형의 목적은 상대방의 큰 숫자의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위하는 데 있었습니다. 16명의 군인인 말은 각기 다른 이름과 역할이 있었는데 2개의 백인대장, 2마리의 코끼리, 2개의 기병, 2개의 호위병, 8개의 보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라티우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널리 퍼진 놀이로는 집짓기, 작은 상자에 쥐를 넣고 하는 경주, 긴 채찍으로 말타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굴렁쇠 놀이가 있었는데 굴렁쇠는 방울로 장식하여 긴 막대로 밀면서 놀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구슬은 몰랐고 대신에 호두로 구슬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춤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춤은 종교적 재래의식에서 탄생한 것이다 보니 늘 엄격하고 장엄한 성격을 띠었습니다. 춤에 좀 더 동양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로마인의 눈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였는데 관습의 타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로마인에게 춤은 없다고 보았어요. 로마인들은 춤은 단지 남자 무희이자 때로 남색의 상대가 됐던 치네두스만 추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평범한 로마 남성이 춤을 춘다는 것은 남성성에 커다란 흠집을 내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극장은 그리스의 기술 및 감각과 로마인보다 먼저 이탈리아 반도에 살았던 에투리아인의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로마식 극장은 리비오 안드로니코가 그리스의 희곡을 각색하여 로마식 연극으로 공연한 기원전 240년에 탄생했는데 로마인은 항상 극장의 형태로 원형 극장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로마인은 원형 경기장에서의 경기대회를 좋아했고 이를 아주 주요한 소비재로 생각했어요. 이 경기에는 공적인 경기와 사적인 경기, 유혈 경기와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성인이었던 세네카는 검투 경기와 그 관람자들을 경멸했는데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즐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피를 보기 바라는 군중을 제일 먼저 선동한 인물은 바로 황제였어요. 아마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황제가 엄지손가락으로 패배한 검투사를 죽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 행위를 폴리체 베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검투 경기가 장례의식에 동반된 것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망자를 기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장례의식에 검투 경기가 따랐습니다. 검투 경기가 로마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기원전 264년경으로 처음엔 평지의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되었다가 이후 계단식 원형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경기의 목적은 관중의 선동에 따라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관중은 손수건을 흔들며 밑에, 즉 공격해라고 외쳤죠. 관중이 패자를 살려달라고 하면 황제는 그 청을 받아들여 패자를 살려주었고 관중이 유굴라, 즉 목을 쳐라 라고 외치면 황제는 폴리체 베르소, 즉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내려 패자의 목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관객의 청원이라는 게 다소 모호합니다. 검투 경기에 배팅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 벌어지는 이 내기를 스폰시오라고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관중을 열광시키는 또 다른 경기는 앞서 말한 영화 배너의 장면 중에서도 압권으로 회자되는 전차 경주입니다. 전차 경주에는 모두 4개의 조가 함께 경기를 했는데 각 조를 홍색조, 녹색조, 백색조, 청색조로 구별했습니다. 각 조마다 전차를 모는 사람이 있고 원형 경기장의 결승점을 돌아 출발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피를 부르는 격렬한 경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해진 명절과 특정한 신에게 봉헌되는 축제에 그 신의 위엄과 행적을 연극으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로마인은 목욕을 즐겼습니다. 목욕탕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인 온천장은 대중의 위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교의 장소로서도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었죠. 온천시설은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었고 통상 황제의 뜻에 따라 도급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일부 후원자나 정무관들은 특히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온천의 운영 경비를 기부하여 사람들이 공짜로 입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온천시설은 고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온천의 다양한 온도는 뜨거운 공기를 다루는 독창적인 기술로 통제되었는데요. 온천의 온도는 온천 지하실에 위치한 중앙 증기 난방기로부터 올라온 뜨거운 열기가 바닥 아래와 벽에 설치된 특수 배관을 통해 순환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에 가도 온천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로마 유학생활 중 한 가지 그리웠던 것이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온천까지 가려면 차로 몇 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로마에 대중 목욕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왜 옛날처럼 로마에 대중 목욕탕이 없느냐고 묻자 목욕탕 때문에 망해서 더 이상 목욕탕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답하더군요. 로마 시대의 젊은이들은 공놀이도 즐겼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 공놀이 경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놀이 경기는 원래 그리스에서 온 것으로 수시로 광장이나 시장 앞, 원형 경기장의 모래 위나 실내 경기장, 그리고 공놀이를 위해 특별 설계된 온천 근처의 광장에서 둘이나 그 이상의 팀을 짜서 손으로 하는 공놀이를 했습니다. 공의 종류는 경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속에 털을 넣어 만든 필라, 시골 지역에서 사용한 깃털을 넣은 파가니쿠스, 삼각형 모양으로 3명이 놀도록 말털을 넣어 만든 트리곤, 원형 경기장의 모래 위에서 사용했던 아레나리아,
두 팀으로 나누어 상대편 경계선 밖으로 내차는 경기에 사용된 오늘날 축구공의 시조인 하르파스트룸, 가죽 주머니란 의미로 가죽 안에 공기를 넣어 만든 폴리스, 배구 경기에 적합하도록 얇은 가죽에 공기를 넣어 만든 알루타 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축구, 배구 같은 구기 종목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의 놀이와 여가 이야기가 라틴어 수업 중에 왜 필요하냐고요? 이것은 공부를 설명하기 위한 제 나름의 전략입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시 기승전결 공부라니 라면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공부만큼 휴식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그러한 계획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 경험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 유학 초기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했는데요. 유학을 마치고 가는 선배가 자신이 타던 낡은 오토바이를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그 덕에 학교에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급하게 도서관에 갈 일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가 자료를 찾기도 했습니다. 몹시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을 때는 학교와 도서관을 가려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 이상씩 걸어야만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다는 것을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생긴 뒤로는 운동량이 줄어서인지 컨디션은 더 나빠졌습니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면 공부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고 여겼지만 건강을 잃고 유학 중에 병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운동도 공부하듯이 꾸준히 해야 건강을 지키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공부는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건 때로 머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마구 구겨 넣어야 하는 강제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10시간 이상 한다면 몸에서 탈이 날 수밖에 없고 효율도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 대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이미 여러 가지 것을 강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휴식은 그런 머리와 몸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식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한두 시간씩 산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화나 만화책을 보는 것도 휴식이 될 겁니다. 혹은 게임도 지나치지만 않다면 휴식의 일환이 될 수 있고요. 운동은 특히 권하는 바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쉬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아깝게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을 워커홀릭이라고도 하죠.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공부로부터 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 레이스에 임하려면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휴식에 떼어놓고 있는지, 그 휴식의 방법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지 말입니다.